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들 갈수록 커지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먼저 나왔는데요. 반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반감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클릭 CEO가 지금 비트코인의 1일 가격 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 칼리브라가 새로운 분산형 감사 프로토콜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톤 출시를 내년 4월로 또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이페리움,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타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R3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일반 결제 사용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다오가 새로운 담보로 WBTC를 추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보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현황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90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큰 변화 최근에 며칠 동안은 그 횡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9,000달러대를 살짝 돌파하다가 9,000달러 근방에서 계속 저항선에서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고점에서 머물러 있고요. 지금 RSI도 지금 상대 강도 지수 과매수 국면에 살짝 진입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이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세가 나올지에 대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쉽사리 지금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제 폭락, 증시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거기에 크게 지금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반감기에 들어서게 되면 비트코인의 보상, 그 채굴 보상이 12.55BTC에서 6.25BTC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 감소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감소하는 반감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펀더멘털 이벤트가 암호화폐 시장의 포물선 급 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누냐 비즈니즈는 이 강한 추세 반전을 예고하는 기술 지표인 PSAR이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매수 신호를 보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에 5년간 이 지표가 6차례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고 2019년 초에도
PSAR이 강세 전환하며 300% 넘는 랠리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인 사이먼 피터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5월 12일 반감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1만 달러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 채굴자와 그리고 신규 사용자 증가, 미 달러와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며 과거 최고가인 1만 9천 달러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등을 가지고 지금 총 공급량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이 스톡 투 모델의 분석에 따라 앞으로 금처럼 이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감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소문이 자자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속임수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기대대로 움직여줄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너무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꼭 내리시고요. 단기적인 투자는 항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이 반감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쫓아서 무조건 그 매수를 하거나 두려움에 무조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은 그 투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모건크릭 비트코인 1일 가격이 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모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마크 유스코가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계속 사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CNBC에 출연을 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까지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존해왔다. 2015년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매년 저점을 끌어올렸다. 또 사용량, 지갑수, 블록 크기, 거래 규모, 거래 횟수, 해시레이트 등 비트코인의 모든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지표와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5월 12일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 이 칼리브라가 이 새로운 분산형 감사 프로토콜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산하 디지털 월렛 자회사인 이 칼리브라가 기존 감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프로토콜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칼리브라 연구팀은 최근 제3회 영 지식 증명 워크숍에서 새로운 분산 감사 프로토콜 DAPOL, 이 Disputed Auditing Proof of Liability라는 이 분산형 채무 감사 증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칼리브라 연구팀은 이 DAPOL, 다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다폴이 기존 분산 감사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이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수준을 더욱 높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소 등 감사 대상 기업은 프로토콜에서 전체 채무값을 암호화하고 이 서명된 총합으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각 개별 주체에 잔금을 더해서 산출한 값으로 각 개별 주체는 독자적인 티켓을 받아 이 채무에 각자의 잔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은행, 거래소 등 이제 다양한 그 기업들을 이제 분산을 하고 그 채무적인 부분들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그 총합이 이제 일치하는지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산 방식으로 채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그 투명한 그 감사가 가능하겠죠. 회계부정 같은 게 이제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마운트곡스,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와 그리고 이 에너지 원자재 기업인 앨런 사태 등이 이제 가장 큰 그런 이제 문제였죠. 앨런 사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는데 이 다국적 컨설팅 전문회사인 이 아서 앤더슨과 앨런이 이제 공모를 해서 기업 손실을 숨겼다가 추락을 한 사례가 있고요.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는 약 6년 전에 대규모 해킹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거래소였습니다. 현재 회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런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분산형 감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꽤 이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토콜 시스템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본의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다룬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발간하고 국내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일본 규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및 시세 조정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도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명시한 이용자 자산 안전 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 등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그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죠. 실제적으로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들이 아직 제대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이미 규제를 만들고 이미 고민을 한 것에 대한 참고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찍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이미 생각을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 건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지금 일본이 조금 더 개방적입니다. 암호화폐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한다면 국내에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해 이제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자금결제법 2차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이 규제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개정안에서 1차 개정안에 서명한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 자산으로 변경을 했고 기존 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용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현재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하면서도 이 암호화폐 관련 협회의 시장 자율 규제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기사를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금융청은 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본 STO 협회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두 곳을 공인 금융상품 거래 협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STO 협회 같은 경우는 SBI, 노무라 등 일본 유명 증권사들이 STO 기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이 JVCEA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든 협회와 그리고 증권사가 만든 협회들을 이 금융상품 거래 협회로 공인된 협회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톤 출시 내년 4월로 또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투자자에게는 신규 옵션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블록체인인 톤의 출시일이 내년 4월로 또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 3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텔레그램은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톤의 출시일을 2021년 4월로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텔레그램은 지난해 10월 톤을 출시하려 했지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동으로 올해 4월로 연기를 했고, SEC와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출시 시점을 내년 4월로 또 한 번 늦췄습니다. 이번 두 번째 출시 연기로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72%를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 연기를 진행하며 합의된 이 조건에 따른 것인데요. 텔레그램은 내년 출시에 자신감을 보이며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고 하는데, 환불과 동시에 다른 옵션 선택지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내년 출시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대출의 의무로 텔레그램에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고 했고, 이 경우 텔레그램은 투자자에게 내년 4월 30일까지 초기 투자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8년 초에 이 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는 톤에서 사용될 암호화폐 그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실제 이 모금을 했고, 이 모금한 자금들을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거의 72%를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텔레그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자금을 만약에 이미 다 써버렸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마 자금을 일부는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대출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 같은데, 텔레그램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페리움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인데, 듀얼 체인을 사용하는 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페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의 서비스형 블록체인의 새로운 활용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이페리움은 기업에 필요한 대용량 트랜잭션 수용성과 확장성, 즉각적인 거래 처리,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IBM,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인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MS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도 제휴를 체결해서 기술 스택 솔루션으로 기업용 블록체인을 애저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왔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 작업 증명과 BFT 계열 알고리즘인 핫스터프를 결합 사용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도 이 핫스터프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이 참여 기업의 신규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 멘토 네트워크를 지원해 유망 프로젝트가 이 바스와 블록체인 컨설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애저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서 업무 확장에도 힘을 실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열린 미 유타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는 6월 예비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블록체인 생체 인식 투표 앱인 보아츠가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아츠는 데이원 투표의 93%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데릭 브라운 유타 공화당 의장은 보아츠 앱에 대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츠는 생체 인식 기술과 안면 인식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투표 앱이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 투표를 가능하게 해서 투표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웨스트버지니아, 덴버, 오리건, 유타주 지방선거, 매사추세츠 민주당 전당대회 등에서도 보아츠가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 중순에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소가 보아츠 앱의 결함을 지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해커들이 투표에 개입하면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인터넷 투표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미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자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해킹에 대한 위험성들을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가겠죠. 결국에는 전자투표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i3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일반 결제 사용 의도는 없다라고 지금 밝혔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개념으로 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에 뛰어들면서 해당 부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작업 중인 CBDC의 용도는 은행 간 거액 결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이 상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 CBDC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CBDC는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도매용은 시중은행 간 결제만 지원하는 반면에 소매용 CBDC는 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CBDC 프로젝트가 모두 도매용 CBDC 시스템을 창출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매용 CBDC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현대화 작업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BDC 도입에 가장 앞장서온 중국도 일반 결제 지원에 접근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 소매용 CBDC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이 은행을 통해서 현금, 적립금,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간접거래 방식을 지원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현지 4개 도시에서 시범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안화가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제력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간접적인 거래 방식을 지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일반 결제 사용에도 근데 결제에도 충분히 이제 지금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CBDC도 일반 결제에서 당연히 사용이 돼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메이커다오가 새로운 담보로 WBTC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인 메이커다오가 새로운 담보로 랩트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메이커다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WBTC를 담보로 다이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WBTC는 비트코인과 가치를 연동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인데 이 메이커다오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다이를 발행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담보 추가로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베이직 어텐션 토큰, USDC, 그리고 WBTC 총 4종의 담보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WBTC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진영까지 수용하겠다라는 목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